독서는 충실한 사람을, 사색은 사려 깊은 사람을, 그리고 논술은 확실한 사람을 만든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로 오늘 분석을 시작해보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책상 위에 쫙 펼쳐놓고 보니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정치가나 발명가 프랭클린이 아니더라고요. 스스로를 정말 끊임없이 단련시킨 한 인간의 내면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보통은 그 화려한 업적에만 집중을 하죠. 근데 그 뒤에는 이런 정말 치열한 자기 성찰의 과정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자료에 나온 것처럼 스스로도 잘 모르는 나쁜 습관들 있잖아요. 그런 걸 고치려고 13가지 덕목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13가지 덕목이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뭐 새해 목표 같은 목록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아, 단순한 다짐이 아니다. 그렇죠. 이건 그가 평생에 걸쳐서 의식적으로 점검하고 실천하려고 했던 하나의 정교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와, 시스템. 바로 그 시스템이라는 점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자료 옆에 남겨두신 메모를 보고 저도 한참 생각했거든요. 이것을 앱으로 만들자. 일단 이미 있나 확인하기? 이렇게 쓰셨잖아요. 아, 네. 200년도 더 된 이 자기관리법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직관적으로 와닿는다는 증거겠죠, 이게. 그렇죠. 프랭클린의 그 아날로그식 주간 계획표가 요즘 나오는 생산성 앱이나 습관 형성 챌린지랑 정확히 똑같더라고요. 놀라웠어요. 맞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과연 이걸 앱으로 만드는 게 프랭클린이 의도했던 바와 같을까? 오,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그의 방식은 매일 밤에 펜을 들고 직접 자기 하루를 돌아보는 거였어요. 작은 수첩에 점을 찍으면서요. 그 물리적인 행위, 그 고요한 성찰의 시간이 핵심이었을 텐데 아, 스마트폰 화면에서 그냥 체크박스 누르고 알림 받는 거랑은 그 경험의 깊이가 완전히 다르지 않을까요? 와, 생각지도 못한 지점이네요. 확실히 그렇겠어요. 오늘의 덕목 달성하고 알림을 그냥 쓱 밀어버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겠네요. 네. 어쩌면 그 편리함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뭐 그런 우려가 살짝 들더라고요. 프랭클린 시스템의 힘이 어쩌면 그런 아날로그적인 불편함, 그 성찰의 시간에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 놀라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죠. 13가지를 그냥 쭉 나열하기보다는 몇 가지 주제로 묶어서 그 의미를 더 깊이 파헤쳐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내면의 규율, 내면의 규율. 둘째는 세상과 건강하게 관계 맺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은 인격의 완성을 통해 도달하려는 정신적 평온입니다. 이 순서에도 프랭클린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죠. 가장 먼저 내 안의 질서를 잡는 것부터 시작하는군요. 첫 번째 주제, 내면의 통제와 규율을 보죠. 목록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절제와 침묵이에요. 배가 부르도록 먹지 마라. 취하도록 마시지도 마라. 그렇죠.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요. 모든 자기관리의 시작은 여기서부터다. 이런 선언처럼 들려요. 맞습니다. 가장 다루기 힘든 것, 즉 자신의 몸과 입부터 통제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단단한 기반이 되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바로 기에 나오는 침묵, 나에게나 남에게나 유익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마라. 이 덕목은 현대사회에서 곱씹어 볼수록 더 의미심장합니다. 그렇죠. 단순히 말을 아끼는 걸 넘어서 불필요한 정보나 감정의 소용돌이 휩쓸리지 않겠다는 선언이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날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우리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소셜미디어는 무의미한 논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프랭클린의 침묵을 실천하려면 수도원에라도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아마 프랭클린 시대의 침묵이랑 21세기의 침묵은 의미가 좀 달라져야 할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오늘날의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닫는 게 아니라 정보를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차단하는 능력에 가깝다고 봅니다. 아, 정보의 선택과 차단. 네, 내가 소비할 정보, 내가 참여할 대화를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불필요한 논쟁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에 그 시간에 유용한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프랭클린이 말한 근면으로 이어지는 길이고요. 이런 식으로 덕목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하, 그렇군요. 침묵이 근면의 전제 조건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내면의 소음을 잠재우고 나면 다음 단계인 질서와 결단으로 나아가는 거군요.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모든 일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라. 사실 이 질서라는 덕목은 저에게는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제 책상은 가끔 재난 현장 같거든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프랭클린은 매우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외부의 질서가 내면의 명료함과 직결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주변 환경이 생각에도 영향을 준다. 그렇죠. 주변이 혼란스러우면 생각도 흩어지기 쉽죠. 시간을 정해놓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대신에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힘을 기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이 바로 네 번째 덕목인 결단, 결심한 것은 꼭 이행하라로 이어지는 거죠. 내면의 통제력을 확보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힘을 이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로 관심이 옮겨가네요. 두 번째 주제, 세상과의 관계 맺기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근면입니다. 네, 그렇죠.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언제나 유용한 일을 하라.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미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 근면이 바로 뒤따르는 진실함과 만났을 때 엄청난 시너지를 냅니다. 진실함이요? 네, 남을 속이려 하지 마라. 순수하고 정의롭게 생각하고 말을 할 때도 그렇게 하라. 이 두 가지가 사회적 신용, 그러니까 평판을 만드는 핵심 재료인 겁니다. 아, 평판. 프랭클린은 청년 시절부터 이 평판의 중요성을 정말 뼈저리게 알고 있었어요. 아무 자본 없이 시작한 인쇄업자가 성공하려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자산이 바로 신뢰였던 거죠. 듣고 보니 이 덕목들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전략적으로 느껴지네요. 네, 아주 실용적이죠. 단순히 착하게 살자 이런 도덕적인 구호가 아니라 성공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계산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계산적이요? 네, 진실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게 성공에 유리하니까. 이런 식으로요. 프랭클린의 진심은 뭐였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실제로 프랭클린의 덕목들은 지극히 실용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하지만 저는 그걸 계산적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정의라는 덕목을 보면요.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마땅히 베풀어야 할 친절을 베풀지 않아 해를 끼치지 마라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건 단순히 내가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서거든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감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죠. 아,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다르게 해석이 되네요. 네. 그의 실용주의는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개인의 성실함, 근면과 정직함, 진실함이 모여서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는 거군요. 그럼 검약이라는 덕목도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 외에는 돈을 쓰지 마라. 이것도 단순히 돈을 아끼라는 게 아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아, 그 자원을 더 가치 있는 곳, 즉 나와 공동체에 유익한 곳에 쓰라는 의미로 확장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프랭클린은 미국 최초의 공공도서관, 소방서, 대학을 세우는 데 앞장선 인물이잖아요. 맞아요. 그의 검약과 근면은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결국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됐습니다. 개인의 자기 개선이 어떻게 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삶으로 증명해 보인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내면을 다스리고 세상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나아갈 차례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록의 후반부에 나오는 덕목들이 가장 큰 울림을 줬어요. 정신적 표문과 인격 완성. 특히 침착함을 보세요. 사소한 일이나 흔히 있는 일 또는 피할 수 없는 사고에 흔들리지 마라. 이건 감정을 관리하는 고도의 내면 훈련을 요구하는 덕목이잖아요. 맞습니다. 초반부의 덕목들이 주로 행동의 규율에 초점을 맞췄다면 후반부로 갈수록 정신적인 상태와 인격의 성숙을 지향합니다. 정결함, 순결, 온건함 같은 덕목들도 결국 극단적인 감정이나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된 마음, 즉 내적인 평온을 추구하는 것이죠. 성공한 사업가를 넘어서 현명한 인간의 목표로 했다. 네, 그의 시스템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가 거기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덕목의 가장 마지막 그 정점에 겸손함이 있습니다. 네, 겸손함.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아라. 이 마지막 덕목이 이 시스템 전체의 방향성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을 낮추는 자세 없이는 앞서 말한 12가지 덕목도 결국 자기만족이나 오만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경고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맞아요. 프랭클린 자신도 자서전에서 이 겸손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덕목이었다고 고백했어요. 아, 정말요? 네. 자기가 겸손해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생각 때문에 교만해진다는 거죠. 와, 그래서 그는 겸손한 척이라도 하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다른 사람 의견에 반박할 때 물론이죠. 나 확실히 같은 단정적인 표현 대신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혹은 그렇게 보입니다만 같은 표현을 의식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치열했네요. 그런데 겸손의 본보기로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함께 꼽은 점이 참 독특해요. 그렇죠. 한 명은 종교적 경건함의 상징이고 다른 한 명은 철학적 지혜의 상징이잖아요. 전혀 다른 세계의 두 사람을 나란히 놓은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프랭클린의 통합적인 사고를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그는 신앙적인 믿음과 이성적인 탐구를 대립하는 걸로 보지 않았어요. 아, 예수에게서는 타인에 대한 사랑과 희생을 배우고 소크라테스에게서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하는 지적인 겸손을 배우려고 한 거죠. 그렇군요. 즉, 위대한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가슴, 즉 신앙과 차가운 머리, 이성이 모두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그의 실용주의가 가장 빛을 발하는 지점이죠.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13가지 덕목이 정말 하나의 완벽한 인간 성장 커리큘럼처럼 느껴지네요. 그런데 이 모든 게 그저 이론에 그친 건 아니었겠죠? 보내주신 자료 마지막에 아주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있었죠. 사일런스 두 굿이라는 필명이요. 네, 바로 그거요. 이것이야말로 프랭클린이 자신의 덕목을 구호로만 외친 게 아니라 10대 시절부터 이미 삶으로 살아내고 있었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좋은 일을 말없이 행한다. 네, 그 이름으로 형이 운영하는 인쇄소에 당시 사회를 풍자하는 그를 몰래 투고했던 일하죠. 이게 그의 덕목 중 침묵과 겸손이랑 정확히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네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글의 내용만으로 세상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거군요. 그렇죠. 명예나 인정을 바라기보다는 그저 유용한 일을 하는 것 자체에 집중했던 거고요. 이론과 실천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순간이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아주 영리한 방법이었죠. 당시 16살 소년의 글을 진지하게 읽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김으로써 사람들이 편견 없이 자신의 주장을 평가하게 만들었습니다. 겸손이 때로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미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오늘 우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남긴 수많은 명언 뒤에 숨겨진 그의 삶 전체를 지탱한 구체적인 개인용 운영체제를 들여다본 셈이네요. 13가지 덕목은 냉장고에 붙여놓는 좌우명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자기 설계도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진짜 가치는 우리가 프랭클린의 13가지 덕목을 그대로 베껴 쓰는 데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아, 그게 아니다. 네, 더 중요한 건 그가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진단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그 행위 자체입니다. 다른 사람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만의 성장 로드맵을 그렸다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는 지점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네요. 프랭클린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집중하면서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200여 년 전 인쇄술과 편지가 가장 중요한 미디어였던 시대에 자신에게 필요한 13가지 덕목을 정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오늘 2026년에 당신이 스스로를 위한 덕목 목록을 만든다면 그 첫 번째 항목은 무엇이 될까요? 그리고 프랭클린의 목록에는 없지만 인공지능과 소셜미디어의 시대에 당신의 삶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령 디지털 세상에서 평정심 유지하기 같은 덕목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